설명의 목적은 저희가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적었어요. 초, 중 학부모를 위한 입시와 영어 교육 로드맵. 여기서 초, 중과 입시와 영어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제 설명회를 들으시면 가장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여기 대부분 초, 중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설명의 대상을 초, 중이라고 하고 도대체 왜 입시와 영어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품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에 보면 10가지 문제를 내고 이거에서 7문제 이상 맞출 수 있으면 굳이 안 오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현직에서 조사 생활을 할 때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제 입시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꼭 알아야 할 것만 알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사실 우리 아이 입시 지도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데 생각보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락을 잡고 알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가 동탄 지역이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어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어학원답게 제가 오늘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그 학생들께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간단히 준비를 했어요.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혹시 이 말이 바로 해석이 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세요. 이거 딱 듣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가져왔을까 이해가 되면 제 말은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분명히 프레젠트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끝까지 제 말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중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를 해왔는지. 네,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께 하고 싶은 말, 아버님들께 하고 싶은 말 준비를 해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입시와 영어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요즘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마 90년대 후반 학번분 많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90년대 후반 학번이실 거예요. 그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봤죠. 대성, 중앙, 종로 다 익숙한 이름이시죠.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전혀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보질 않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1년에 4번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3학년들은 교육청과 평가원 주간의 모의고사, 수능과 7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일단 이거는 상식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건데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게 바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을 해서 3월 모의고사와 1학년 1학기 1회고 하는 내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좌절을 해요. 여기서 뭐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입시 구조하에서는 저 두 시험으로 아이들의 운명이 거의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좌절을 하는데 뭐든 해보려고 하겠죠, 아이들은.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만약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남들보다 정말 한 두세 발
앞서가는 길에 진입을 하신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실제로 고2 담임, 고3 담임, 진로 진학, 상담 교사까지 했어요. 현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1 1학기 1회고사와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지 농담 아니고요. 신뢰도 95%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어머님들이 겪어왔던 입시, 아버님들이 겪어왔던 입시와 전혀 다른 결의 입시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면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의 가장 큰 목적은 학부모님들이 오늘 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 내가 우리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입시를 치르는 경험을 통해 누적된 통계 자료가 쌓이거든요. 제 마음속에 통계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절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어떠한 대학을 선호하는지 서열화가 쫙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쫙.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시를 한 10번 이상 치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매번 처음이잖아요. 매번 처음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더 당황해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입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 애한테 잘못하면 애가 엄마 아빠랑 대화를 아예 하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학생, 다른 지역에서 설명을 할 때 어떤 학생이랑 추가로 상담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은 우리 아빠는 정말 꼰대다.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자, 예를 들어서 3합 7 딱 듣고 여기서 만약에 3합 하면서 먹는 걸 떠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3합 7 하는 순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제가 좀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일단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너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을 말을 해주면 일단 당황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신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를 믿질 않죠. 그리고 좌절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방황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그 티처스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지금 입시가 고등학교에 와서 뭐를 해보려고 하면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내가 암이 한 80% 진행이 된 채로 온 거예요. 고등학교 한 2, 3학년이면 고3이면은 일단 회복 불가. 사실상 고2, 2학년 2학기도 95% 이상은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지.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동탄 아이들 그러면 대입 갈리는 결정적인 시기. 자, 제가 90년대 입시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 연령대가 90년대 학번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면 결혼을 진짜 빨리 했으면 2000년대 초반 학번.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간극이 너무 커요. 제가 한번 추억을 한번 읊어드리면 그때 90년대 입시는 정시 100%로 가던 시절이죠. 기억나시죠? 정시 100%로 가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머리 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잠시간 줄이고 해가지고 수능 나름대로 잘 봐서 갈 수도 있었던 시절이에요. 요즘 아이들 입시 1, 2, 3, 4, 5 중에 언제 입시의 윤곽이 거의 결정이 될까요? 많이 상당 부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지가 제 눈에는 보여요. 이때부터. 언제일까요? 고3일까요? 고1일까요? 중3일까요? 중2일까요? 초5일까요? 저는 사실
보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초 1, 2도 보여요. 근데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좀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초 5로. 의대 갈 애들은 태어날 때 보여요. 초 5면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현직에서 교사 경험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 아이의 소위 말하는 싹수가 보여요. 80% 이상 보여요. 중3 정도 되면 90% 이상 보여요. 고1 되면 아까 그 데이터 있다고 했잖아요. 다 보여요. 현재 입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입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시. 아직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더 놀라실 수 있는 걸 준비해드릴게요. 이번에 포스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단 말이에요. 스토브리그,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면 스토브리그, 스프링 캠프, 정규 시즌,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 뭐 이런 식으로 야구로 비유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의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 소식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아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리즈에서 그 우승을 한 팀이 언제부터 준비를 잘했을까요? 갑자기 이때부터 준비를 잘했을까요? 아니겠죠? 언제부터 준비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이 스토브리그부터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브리그 시기를 비유를 해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3, 4, 초등 5, 6, 중등, 고등 1, 2, 3 이렇게 이제 우승하는 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우승으로 비유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오면요, 이거 야구보다 더 잔인해요. 야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개 중에 5개 팀이 올라가거든요. 그 포스트 시즌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고등학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0명 중에 이미 7, 8명이 저 뒤에 있어요. 이미 고등학교 입학한 순간. 한두 명이 앞서 나가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한두 명 앞서 나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당연히 이때부터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방 메고 학교, 학원 계속 왔다 갔다 잘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입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입의 관점에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승을 하려면 중요한 요소가 저는 3가지가 일단 야구로 비유를 하면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야구에서는. 프론트, 감독, 선수인데 이거를 공부로 비유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학원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학원으로 비유를 하면 프론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 맡으시는 행정실장님 이런 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원장님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갑자기 온 외부 연사가 아니고요. 저는 외대 어학원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여기 2시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 마치 운동선수 루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동탄에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와서 버스 타고 여기 동탄에 무슨 학교 있는지도 다 살펴보고 원장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하면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원장님과 사전 소통을 하면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원 같은 경우도 행정실장님이 15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애들이 누가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사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재원생들이 보통 4년, 5년 이렇게 다니는 학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최종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구로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운동이랑 공부의 원리는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야구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아마 학생들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야구 선수들을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율이냐 승리 투수냐 방어율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걸 이것도 비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중학교 내신 성적이 가장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전통적인 지표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일단 시험을 그렇게 안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중학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학교 성적표를 보면서 아 우리 애가 이 정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야구에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않거든요. 이런 모든 아주 복잡한 걸 가지고 그 선수의 가치를 따져요. 근데 똑같아요.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할지를 알고 싶으면 중학교 성적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전 대답 못 해줍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 있어 봤지만 특히 고등학교에서 2, 3학년에 주로 있었는데요. 중학교 성적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 얼만큼 대학교 잘 갈 수 있어요? 좋은 학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면 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중학교 성적만 가지고. 자, 그러면 뭘 봐야 하냐?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지 이제 이 학생의 성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북동탄 캠퍼스 학원에서도 보니까 제가 데이터도 다 받아봤는데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고 있으시대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제가 괜히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냐면 이 5가지를 다 갖추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애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영어만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고민은 뭐예요? 바로 진학의 문제죠. 진학, 수능. 이게 대부분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결국에는 뭐까지 알려줄 수밖에, 그러니까 다독여줄 수밖에 없냐면 이 마음까지 또 다독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만 말해서도 안 되고 입시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전문 상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담만, 그러니까 마음만 어루만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기적으로 다 이해해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아이들은 제가 야구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운동선수예요. 혹시 운동선수가 작전을 짜나요? 작전은 누가 짜죠? 감독이 짜죠?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역할, 학원의 역할, 학교의 역할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요.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자, 제 이력을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실제로 영어 교사로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 담임, 진로 진학 등등 교사로서 실제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 교사 자격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절대로 제가 이걸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저의 경력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말해줘서도 안 되고 입시만 말해줘서도 안 되고 괜찮아만 해서도 안 돼요. 뭐가 괜찮은데? 전략을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려면 일단 지금 정보가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 의학 정보, 법률 정보 넘쳐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넘쳐나도 제가 의학 지식을 갖출 수가 없죠.
법률 지식을 갖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 넘쳐나는데 진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슈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뭔가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내 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까지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보면 어머님들 보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뭔가 말하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는 함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갖고 있는 함의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략팀장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한 게 프레임워크예요. 분석 틀. 그 분석 틀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야 할지, 그래서 그 로드맵,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지도를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아이하고 사이만 나가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왔을 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어머님들 많이 우세요. 아버님들은 화를 내세요.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상담을 하면 애들은 엄마를 째려봐요. 말이 안 통한다고. 이게 가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 상담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다뤄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약간 도입부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오늘 이제 목표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목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로서 이것만은 꼭 알자. 자, 이거 이상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위주로만 제가 추출해서 준비했습니다. 교사들도 이거 이상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교사보다 더 많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딱 내 아이 지도할 정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은 꼭 알자.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학원이니까 영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고등학교 입학전까지 하루에 영어 공부를 몇 시간 해야 할까? 이 기준은 바로 대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 영어와 고등학교 내신 영어의 결정적 차이,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 대입에서 지니는 의미, 네. 이거를 위주로 해서 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달릴 겁니다. 쭉. 네. 자,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서. 마이크 꺼진 것 같아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 최대 음량입니다. 들리세요? 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한데, 유튜브에 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PPT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평균 교사 이상으로 아시는 거예요. 교사라고 해서 이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자, 일단 2015랑 2021을 좀 비교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 현재가 2025 개정 상태예요,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보면요. 교과를 보통과 전문으로 나눠요. 보통과 전문으로. 그런데 전문은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고라고 하면은 보통 교과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보통 교과가 뭘로 나눠지냐면 바로 공통과 선택으로도 나눠져요. 이게 바로 선택교육과정이라는 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공통과 선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또 선택이 일반과 진로로 나눠진다는 거. 이게 2025 개정교육과정이었어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와가지고 다 똑같아 봐야하는데 융합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 일단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교과의 교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교과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히 줄여가지고 뭐 일선, 진선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아 엄마 나 이번에 일선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선 뭐 해야지, 융선 뭐 해야지 이러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일반 선택 뭐 선택하고 싶구나. 일반 선택은 엄마가 볼 때는 선택 그 공통이란 선택인데 보통 2학년 때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너 뭐 할지가 고민되지.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학부모로 대학을 갈 때 선택 과목 뭐 했는지에 따라서 그 대학에서 너 판단을 내릴 줄 모르니까 너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엄마와 일선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엄마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목적이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소통의 벽을 없애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이 설명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다. 주말에 여기 나올 보람이 있으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점 배당 기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고교 학점제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학점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 학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에도 도입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실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년부터 그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고 바뀌는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만 학점이란 말을 쓰지 않았던 뿐이에요.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고등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다 진행이 됐어요. 이미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고3 애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기 뒷번호 앞번호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본 교실에서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선택인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잠깐 선생님 얼굴 보고 출석 체크만 하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른 반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조회 시간에 또 잠깐 얼굴 보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앞번호가 누군지 뒷번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것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알아요.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3년, 4년 된 얘기라고. 그런데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떠들어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만 학점제로 바꾼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학점이라는 거는 1학점을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험량이다. 대학교랑 똑같거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고교 학점제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원래 하던 건데 용어만 바꿔서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가 영어니까 우리가 어학원이니까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과목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2025 개정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일단 공통 과목으로 영어를 1학년 때 듣습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걸 듣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라는 걸 들어요. 일반 선택이라는 거는 보통 2학년 때 많이 듣습니다. 고2 때, 2학년 때 많이 듣고, 진로 선택은 또 2학년 때부터 있긴 한데 3학년 때 좀 많이 편성이 돼요. 2022 개정으로 오니까 융합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영어 교사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유의미한 의미가 별로 함의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요. 가장 평온한 과목의 선생님이 바로 영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2015에서 공통에서 영어를 배운대요. 2022 갔더니 공통 영어를 1, 2로 쪼갰대요. 뭐가 다를까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에서 영어 원투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융합 진로 선택에서도 뭔가 달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이거의 말바꾸기예요. 그 다음에 융합 선택이라는 걸 학교에서 얼마나 선택을 열어놓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즉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도 일단 제가 영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다. 그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야, 2022 개정 바뀌어도 어차피 너 그냥 여기 영어학원 열심히 다니는 거야. 2022 개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해야 할 영어 공부량이 줄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융합 과목에 뭘 아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융합 과목에 뭐가 있는지 교사들도 다 모를 거예요.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함의가 중요하다고. 아,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다. 그냥 영어는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좀 함의가 많이 생겨요. 2015 개정에서는요, 보시면 진로 선택 부분은 절대평가였어요. 공통이랑 일반 선택까지가 9등급제였고 진로가 절대평가였어요. 그래서 2025 개정에서의 이거의 함의는 바로 어떤 거였냐면 내신이 고1 때 거의 80~90%가 결정이 나버려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착각하신 경우가 뭐냐면 고2 2학기 때 학부모님이 상담 오셨어요. 고2 한 이쯤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의 내신 등급을 봤죠. 본 다음에 아, 야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야 내신 등급 올리면 되지 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시면 저는 바로 판단을 딱 들어요. 아, 이분이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신 구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아, 90년대 입시를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내려져요. 왜 그러냐면 공통이 고1 때 다 들어요. 그래서 9등급제로 애들 등급이 다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을 보통 2, 3학년 때 듣는데 이것도 9등급제로 나눠져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고1 1학년 1학기 1회고사 때 1, 2등급을 맞은 애가 있고 3, 4등급 맞은 애가 있어요. 3, 4등급 맞은 애가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아, 열심히 해서 1, 2등급 가야지라고 생각하겠죠? 1, 2등급 맞은 애는 무슨 생각할까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지? 이 생각 하겠죠? 똑같이. 그러면 등급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실제로 고1 때 이미 아이들의 운명은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3은 대부분 진로 선택으로 편성이 돼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자, 대학에서 거의 반영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지금 11월 달에 내신 열심히 한다고 내신 등급이 오를 수가 없다고요. 이 상대평가 과목 자체가. 왜냐면 상대평가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실제 고3 아이들은 요즘 대학생처럼 지내죠. 시험 기간이 한 4, 5일이면 하루 이틀 정도만 시험이 있어요. 대학생처럼. 왜냐하면 대부분 진로 선택이 또 시험이 없어요. 수행 100%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애가 고3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죠. 요즘 고3이 예전에 학부모님 생각하는 고3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고3 같지 않대요. 아, 학부모님이 입시를 아예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애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 답답해요. 왜냐, 이미 내가 갈 대학이 다 정해졌는데. 고3이면 이미 내가 갈 대학이 대부분 아이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뭘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고3 아이들이 왔다 가세요. 하루 종일. 고3 담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들 출결 관리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요즘 3년 개근 없는 거 아시죠? 3년 개근 없어요. 학생들 중에. 나중에 충격받지 말아요. 개근하는 애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한두 명 있어요. 서울대가. 자,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가장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공통이 지금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9에서 5로 바뀌는 거였죠.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9에서 5로 바뀌는 게 가장 큰 논란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뭐냐, 바로 사회과 융합 과목을 상대로 하냐 절대로 하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사회과 융합 과목을 절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 진로 융합 모두 다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가 절대였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2022 개정에서는 영어가 진로랑 융합이 모두 다 상대다. 그러니까 이 절대평가 병기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성취 수준 A, B, C, D, E 이거를 병기한다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5등급제라는 거예요. 5등급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함의가 뭐냐면요. 바로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이제 입시가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또 단순해요. 공식처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시냐 정시냐 이건 많이 다 들어보셨죠? 수시냐 정시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지금 학부모님들도 다 정시로 가셨잖아요. 대부분. 맞죠? 네. 수시로 가신 분이면 결혼을 매우 빨리 하신 분이겠죠? 아마 대부분 정시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수시로 가죠, 애들 대부분이. 자, 수시로 가는데 수시가 또 뭘로 나눠지나요? 돌발 퀴즈. 수시가 뭐와 뭘로 크게 나눠질까요? 정확한 용어로? 학생은 정확히 아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교과, 네, 우리가 흔히 교과 종합이라고 하죠. 어머니 혹시 교과와 종합의 차이를 한 단어씩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교과와 종합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약간 학부모님들 좀 약간 얼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다행인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지금 고등학생 제가 대상으로는 이거 안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만 해요. 자, 교과와 종합은 차이가 뭐냐면 교과는 정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은 점성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다 보겠다는 거예요. 기록을 샅샅이 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기부에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다음에 뭐 세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 다음에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기록들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보는데 성적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뽑을 때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요. 자, 공통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보통 한 학년 3, 400명이 있으니까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3, 400명 있는데. 근데 국어, 영어, 수학도 어느 정도 수강 인원도 뒷받침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회과학이 문제예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 같은 경우에 수강 인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을 수 있잖아요. 10명이 듣는데 상대평가를 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 쪽에서는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특정 과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를 선발을 할 때 여러 요소 중에 성적도 당연히 보지만 이 학생의 이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그때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회과학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 애면 사회 쪽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를 듣고 과학 쪽에서 화생명 이런 화생명 과목을 들어야 돼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과목을 뭔가 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물리2나 이런 걸 들은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종합전형으로 쓸 때. 근데 물리2 같은 경우는 듣는 애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그리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걸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폐강이 된다는 거죠, 대학교처럼. 상대평가로만 고집을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로 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 몇 명 안 듣더라도 학교에서 개설을 해주고 아이들의 최대한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의 함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선택 과목 고민도 바로 다 사회과학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고1 때부터 진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때문에? 바로 선택 과목. 그런데 고1 때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싶으면 언제부터 고민을 해줘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진로 교과가 상당히 강화가 돼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떤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를 생각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 뭐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 중, 고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입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 자체를.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힘들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나는 행복만 하면 돼. 행복하기만 살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나 뭐 해먹고 살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의대반이 생긴 건 저는 절대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4, 5학년 때부터 의대 준비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초등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아니야. 태어날 때 정해져 있어. 딱 보면 아 얘가 의대 갈는지 아닌지 초1이면 걔는 어느 정도 결판이 나 있긴 해요. 보면 알아요. 믿기 싫으시죠? 지금 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입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조금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긴장이 좀 풀리시죠? 다행인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함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의가. 그 다음에 이 함의죠 또. 자, 이게 원래 2025 개정교육과정의 부등급제예요. 이게. 근데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내년에. 그럼 여기서도 발생하는 함의는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함의는 뭘까? 아마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고교 선택일 거예요. 자, 구등급제 하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내신 1등급을 최대한 맞을 수 있는 학교를 내가 가야 한다. 뭐 이런 열망이 많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신으로 줄 세우는 교과 전형이 강화가 될수록 예를 들어서 소위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좀 위축이 되겠죠. 왜냐면 거기 가면 내신 따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 5등급제로 바뀐 거 보면서 이거 고육직책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신을 아예 다 절대평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가 눈에 보이죠. 어떤 학교 다 갈까요?
네, 소위 진짜 특목고, 자사고 여기로 모두 다 완전 쏠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히 유지하자니 또 어떤 고민이 깊어요? 너무 애들을 등급을 매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온 저는 고육직책이라고 봐요. 이 5등급제는. 그런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1, 2, 3, 4, 5 자 9등급제일 때는요. 제가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서울대학 기준 어느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소위 정시 40% 이상 뽑게 되어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서울에 주요 16개 이상의 대학교한테는 반드시 정시 40% 이상 뽑아라. 안 그러면 지원금 주지 않겠다라고 명령을 내린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 학교를 진학을 한다라고 봤을 때 2등급 정도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내신이. 3등급부터는 그러니까 전 교과 전형 내신으로 줄 세우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등급부터는 경기권으로 가야 돼요. 경기권이고 1등급이 우리가 소위 최상위권 학교들이고 2등급 정도가 이름 들어본 학교예요. 서울에 정시 40% 이상 뽑아야 하는 학교들. 그런데 1에서 5로 바뀌면 몇 등급까지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1등급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2, 3, 4, 2부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 입장에 봤을 때는 4에서 10으로 늘어난 게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전히 10% 맞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또 이게 지금 불만일 거예요. 1등급을 10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뭘 강화시키겠어요? 다른 걸 강화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바로 수능 최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만 1등급을 맞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제대로 된 성적표를 갖고 있어야만이 이제는 유의미한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서열화는 매우 명확해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공고해요. 저는 아이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호 대학이 한 30개 정도가 쭉 있어요. 촘촘하게. 그랬을 때 1등급이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함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 선택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도. 어떤 고등학교를 내가 보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혹시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과. 그러니까 보통교과는 일반적인 교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교과라는 게 이제 5등급제예요. 근데 사회과 융합 선택은 5등급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5등급 상대평가에는 낮으나 사회과학 및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수능 체제는 저는 어머님들 익숙하신 체제일 거라 생각해요. 6차 수능 많이 보셨죠? 90년대 학번이 6차예요, 6차. 네. 2005학년도부터 7차로 바뀐 거고요. 그 전까지가 6차 교육까지였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돌고 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도 함의가 뭐냐면요. 잘 보시면 국어 공통으로 바뀌었어요. 수학도 공통으로 바뀌고 자, 영어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뀌나 저렇게 바뀌나 아무 상관없고 한국사와 똑같아요. 근데 사회가 이쪽이 항상 문제예요. 이쪽이 항상 많이 바뀌어요.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사회가 상관없이. 물론 이공계 쪽 가려면 과학을 2개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개편안에서는 내년에 고1 되는 애들 개편안에서는 사회랑 과학 공통으로 다 보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6차 수능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추억을 한번 읊어드릴까요? 400점 만점에 언어 영역 120점, 수리 영역 80점, 영어 영역 80점, 탐구 영역 120점인데 이과면은 과탐 72점, 사탐 48점, 인문계면 사탐 72점, 과학 48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다 7차 교육과정 되시나? 아, 원래 무슨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세요? 저도 6차 교육과정인데 6차 교육과정이죠. 수능도 맞죠? 네. 그때랑 똑같지 않아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나 교육부에서 한 20년간 이걸 밀어붙였거든요. 2005학년도 수능에서 이게 도입이 됐어요. 2005학년도 수능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네 과목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인문계도 사탐, 뭐 자연계도 과탐 이렇게 하라는 거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20년간 선택을 밀다가 다시 공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영어는 늘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6차 교육과정의 영어는 지금의 중2, 중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나 때는 야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절대 학생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내가 수능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말 읽기 싫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제가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그러니까 막상 들어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어학원답게 영어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10여 년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제가 딱 머릿속에 정리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교육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공교육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 유명한 해설위원의 말이기도 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공교육은 왜 증명을 하는 것이냐? 기록이 남죠. 공교육에서 하는 모든 건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에서 하는 건 기록에 남지는 않아요. 비공식 기록으로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시면 중학교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고 여기가 사교육이에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법정 시수는 3시간입니다. 법정 1학기 기준 17주를 들어야 하고 2학기에서 102시간, 2학년 때도 102시간, 3학년 때 136시간 다 합치면 283시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제가 0.6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는 증명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특히 수행평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놀라지 마세요, 169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1, 2, 3학년 다 합쳐서. 중1, 2, 3학년 다 합쳐서 평가 기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밖에 시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법정 시수가 시간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저도 0.0을 좀 보탰죠. 한 200시간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곳일까요? 증명을 하는 곳일까요? 공교육은? 증명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를 이해가 되시나요? 실질적으로 고3은 또 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증명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 공부 시간은 어디서 보충을 해야죠? 네, 여기입니다. 자, 외대어학원 북동탄 캠퍼스 지금 시수를 따져보니까 제가 일부러 32주를 잡으면 내신 기간 빼고 그거 감안해서 한번 잡아보니까 한 3배 이상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그냥 수업을 듣는 시간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면 대입의 관점에서 1, 2등급 정도를 맞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이름 들어온 대학을 가려면. 그렇다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공부 시간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애들 좀 놀긴 놀아야겠죠? 그래서 주말 다 뺐어요. 300일로 나갔습니다. 근데 6년을 나갔어요. 초1부터 해야 돼요. 5,400시간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최소. 그리고 중학교 때 쉬면 안 돼요. 300일로 잡고 한 이 정도를 하고 합치면 대략 8,000시간 정도 되죠? 이 정도 하고 고등학교에 와야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오면 5대2를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고등학교에 오면 아이들 순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해도 자습시간 5시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5시간 정도라고 봤을 때 수업 시간 말고 자습하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에 1시간 이상 투자하고 있으면 전략적 큰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오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물론 수학은 이때부터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5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통상적으로 특히 자연계들, 소위 공부 좀 잘한다는 자연계 아이들의 공부하는 패턴을 쭉 단연간 지켜보면 5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수학에 최소 3시간 이상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정도는 과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어 문제 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말인지 한번 국어 문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어렵어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은 사실 국어예요. 영어 공부할 시간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짜 잘 듣고 오며 가면. 짜투리 시간에 영어 듣기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상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하면 망합니다. 큰일 나요.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5대1. 그러면 고등학교에 와서 1시간 미만의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결론이 나오죠? 언제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영어는 제가 영어 교육 전공하기도 했지만 적기 교육이 중요하죠.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때가 바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애들 저항 많이 하지 않아요? 말 듣나요? 소위 영어 교육하게 어펙티브 필터라고 하는데 저항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에고가 한국어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에 대한 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밀어붙여야 하면 초1 때 밀어붙여야 돼요. 사실 못 모를 때. 못 모를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제 아이도 초1입니다. 저 영어에 투자 저도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깝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왜냐? 투자 안 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아니까. 일단 엄마 아빠를 원망하겠죠? 왜 어렸을 때 공부 안 시켰냐고? 그 다음에 걔가 영어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겠죠? 정신과를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못 모를 때 몰아붙이자.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초1인데도 아이가 저항을 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누구누구야, 너 이 정도 대학 가고 하려면 저 초1인데 대입 교육 시켜요. 이러해서 이런 데 가려면 너 지금부터 영어 해야 돼. 제가 얼마 전까지 가장 큰 고민이 얘가 영어학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민이 심각해지는 고민이었어요. 어떻게든 보냈습니다. 제가 이력을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력을 쌓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보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 애가 잘할지 못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투자를 해보고 못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시켜줄 걸 생각하는 건 저는 다릅니다. 일단 시켜놨으면 덜 후회가 되겠죠. 해도 안 되는구나.
부모는 저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승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켰을 걸. 이러면 안 돼요. 시켰을 걸 고등학교 와서 생각하면 안 되죠. 시켰는데 안 되는구나. 왜냐면 열에 8 나오면 안 되거든요. 쉽게. 하지만 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애가 한두 명에 속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는 적었어요. 의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말이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자신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자기의 내신보다 1, 2등급 높은 대학 학과를 한두 마디씩 던질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3등급 정도 맞고 있는데 아, 야, 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약대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마음이 매우 그때부터 엄마 아빠랑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갑을 여는 거예요. 경제적 지갑. 그리고 입은 단호시고요. 왜냐하면 스피커는 한 명만 있어요. 엄마는 아빠. 그럼 아빠가 잘하면 엄마가 입을 닫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누가 입을 열까요? 네, 제가 입을 열어요. 돈도 제가 열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아시는 아버님이 아니라면 지갑만 여셔야 돼요. 보통은 엄마와 유대가 있으니까. 근데 엄마와도 소통이 단절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 이번 설명의 목적은 어머님들 내공을 키우셔서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입시 용어를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삼합칠, 일선, 진선, 인선, 202 개정, 상대평가, 절대평가, 성취 수준 막 랩하듯이 쏟아내셔야 돼요. 그럼 애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모든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꼼짝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 학교 선생님한테는 꼼짝 못해요. 모르는 학교 선생님은 애들이 찾아가질 않아요. 물론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중학교 내신 영어 A등급과 중학교 내신 1등급과의 상관관계.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에서는 성취 수준이잖아요. 성취 수준 A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얘가 1등급 맞을 수 있을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좀 9등급 체제 하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5등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가. 근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중학교 내신 영어 성취 수준은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골절당한 게 아닌 이상은 뭔가 뺐어요. 어딘가. 근데 엑스레이 뭔가 나 몸은 되게 아파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엑스레이 보고 알 수 있다고 해요?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그래서 뭐 찍자고 해요? MRI도 한번 찍자고 하죠. 데이비 관점에서 고등 내신 영어의 등급은 MRI, 즉 예측이 다 가능하죠. 이제. 얘가 어느 대학에 갈지. 그래서 지금 북동탄 어학원만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자료를 공개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실제 이 학원에 다닌 아이들의 성적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유의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자, 여기 보시면요. 자, S반이 이제 잘하는 반 애들이죠. 자, 여기가 이제 중학교명이고요. 다 3학년 애들입니다. 자, 보시면 100점, 100점, 100점. 이번 3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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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100점, 100점 맞은 애가 3명이 있습니다. 학교는 물론 또 다 달라요. 그러면, 물론 좋죠. 기분, 우리 애가 다 100점 맞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건 엑스레이죠. 이건 엑스레이예요.
이거 가지고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봤어요. 이게 바로 고1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쳐본 거예요. 고1, 그러니까 MRI를 찍어본 거죠. 학원에서 미리.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걸 찍을 수가 없죠. 그럼 법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선행학습금지법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 장단점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공교육에서는요 절대로 MRI를 찍어볼 수가 없어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사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MRI를 마음껏 찍어볼 수가 있어요. 찍어본 거죠. 찍어봤더니 100 맞았는데 얘는 모의고사도 100점이에요. 그럼 얘는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 맞겠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81점 맞으면 1등, 그러니까 9등급 체제에서를 봤을 때 1등급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98, 98인데 이 학생도 보세요. 74점이죠. 모의고사. 내신으로 봤을 때는 100 맞은 애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어때? MRI 찍어보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9등급 체제하에서는 아마 고등학교로 가면 한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 나는 중학교 때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잘했어요. 뭐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까지. 자, 여기도 또 보세요. 여기로 오면 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신 86.7이면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 모의고사 보면 52점까지 떨어지는 애도 나오죠.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4, 5등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 보세요. 내신이 93.7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에 98점인 애보다 중학교 내신에서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얘는 91점이에요. 모의고사. 그럼 얘는 정말 기본이 아주 탄탄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여기 캠퍼스에서는 정기적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본다고 했어요. 네. 이 MRI를 계속 찍습니다. 학원에서. 찍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랑 이거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해 있는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하고, 반드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은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교육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육 교사한테 가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모의고사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학원을 잘 활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애가 학원 보내는 상태예요. 제가 못 가르쳐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저희 애가 지금 영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영어 영상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보냐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금상 받아야 돼 하면서 뭐 명예의 전당 올라가야 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선물 많이 사준다고 하고 왔어요. 돈 많이 벌어서 선물 사줄게 하고. 제가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현재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이렇구나. 그래서 학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북동탄의 자료예요. 원장님이 저한테 공유해 주신. 그러니까 제가 북동탄 캠퍼스를 위한 설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자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외부 자료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대표 표본을 뽑은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눈여겨 혹시 보셨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제 얘기를 안 들으셔도 돼요. 아무도 안 나가시는 거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일단 첫 번째 성취 수준과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 동탄을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 학교 알림이 가가지고 한 땀 한 땀 쓰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가 저한테는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파일이 나와요. 아무도 안 누르시는데. 그래, 네가 할 일이지 생각하시는 분데. 학교 알림이에 가가지고 제가 한 땀 한 땀 다 찾아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대략적으로 80점대예요. A 맞는 애들의 비율이 A라는 게 90점 넘는 애 비율이에요. 동탄중은 진짜 심했어요. 평균이 87.99, A가 65.4예요. 동탄중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전혀 점칠 수 없어요. 정말. 근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A가 거의 50%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A 많이 나오나?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일부러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학교죠. 동탄중앙고랑 한백고.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옆에 동탄중앙고 있더라고요. 자, 평균이 많이 떨어지죠. A 비율도 많이 떨어지죠. 12.2%대로 떨어집니다. 동탄의 사례예요, 실제. 자, 수강 인원이 더 중요해요. 자, 수강 인원 보니까요, 동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355명 있는데 24년 5월 기준으로 A 맞은 애가 몇 명 있는 거예요? 3학년 168명. 우리 아이가 1등일 수도 있지만 어디일 수도 있는 거예요? 168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뭐를 공개 안 하죠? 석차를 공개하지 않죠.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애가 168등인지 1등인지. 만약에 168등이라면 구등급 체제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등급, 5등급까지. 중학교에서 A를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높죠? A 많은 애들이. 자, 고등학교를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2015와 2022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4%가 현재 고등급 체제죠. 그 다음에 10%가 내년부터 바뀔 10%입니다. 보시면 동탄중앙고등학교 만약에 가신다고 했을 때 이번 연도 기준으로 389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16명이 1등급을 맞은 건데 내년이면 39명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11학급이 있더라고요. 현재 동탄중앙고가 11학급 중에 그러면 반에서 그래도 어쨌든 3등은 해야 하는 거예요. 1등급 맞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라고 해도 1등급을 맞는다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389명 중에 39등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기 고등학생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제가 다른 지역 설명회 할 때 고등학생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말할 때마다 목이 부러져라 이러더라고요. 너 1등급 맞는 거 10%라고 쉬울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엄마가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아, 9등급에서 5등급 바뀌니까 야 1등급 받으면 쉽겠지. 야 영어 절대평가니까 쉽겠지.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다시 비교를 해드리면 자,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산중학교 135명이 A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가면 39명 안에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1등급 맞으면. 한백고 가서 35등 안에 들어야 돼요. 10%. 왜냐면 2, 3등급부터는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인서울에 정시 40% 있는 대학은 가기가 힘드니까. 2등급부터. 대학 입장에서 2등급이 34%까지거든요. 내년부터. 그럼 대학 입장에서 2등급을 신뢰를 얼마나 할까요? 신뢰를 못할 것 같지 않아요? 1등급도 지금 신뢰를 못하겠다고 난리거든요. 1등급도 못 믿겠다. 2등급은 더 못 믿겠죠. 대학 입장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오히려
이 1등급이 아니면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실제 동탄 지역의 중고등학교 성취 수준별 분포 비율과 수강 인원을 가지고 설명해드리니까 어때요? 눈에 확 와닿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교사학습 평가 계획을 보시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일단 서답형과 논술형 비율이 보시면 뭐 치동중 여기 빼고는 전부 다 0%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만 나온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는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수행 비율도 50% 이상이죠. 굉장히 높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보시면 비슷해요. 일단 수행이랑 40이죠. 그 다음에 서답형 비율이 뭐 좀 안 나온 데도 있죠. 이게 좀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이 정도 나옵니다. 5% 정도 시험이다. 그런데 고등 내신을 가르는 것은 바로 서답형이에요. 왜 이게 고등 내신을 가르는 건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또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거의 서답형이 나오질 않아요, 중학교에서는.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세 문제 정도 여기 이 학교들은 나왔더라고요, 1학년 기준으로. 근데 이 세 문항이 문제예요. 이 세 문항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왜 어려운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중학교 성취수준 A의 함정은 바로 뭐냐면 왜 A가 저렇게 많이 나왔냐. 지필평가가 40이고 수행이 60인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수행에서 만점을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만점을 많이 맞거든요. 그러면 A를 맞기 위해서는 30점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지필평가 비율이 40%잖아요. 지필평가에서 75점만 맞아도 A가 나와요. 성취수준. 그러니까 아까 학교 알림에서 공개한 성취수준 A 분포 비율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바로 수행평가랑 합쳐지기 때문에 저렇게 A 비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60%라고 해도요, 83.3점만 맞아도 A가 나와요. 수행을 만점을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성취수준 A이고 합쳐서 성적표를 봤더니 90점이라고 떠 있다 할지라도 애가 수행에서 점수를 얼마나 따온 건지, 지필에서 얼마큼 따온 건지 이런 걸 면밀히 다 살펴보지 않으면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모의고사를 봐보기 전까지.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보고 나는 정시는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수시는 아닌가 보다. 그럼 어디로 가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은 두 가지를 고민 제일 많이 해요. 선택 과목과 자퇴.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고1에서. 왜냐면 고1 때 자퇴를 해야지 몇 개월이 지나야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래야만 자기 학번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고2 때 자퇴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험 범위와 난이도가 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중학교는 보통 교과서 2개라는 또는 외부 지문은 좀 추가하는 정도인데 고등학교는요, 일단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핵심이에요.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 지문, 교과서는 양념처럼 들어갑니다. 교과서에서 거의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 4, 50개 지문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에 오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와서 내신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를 확실히 쌓아놓고 와야 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죠. 중학교 때 이런 범위를 보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고등 내신입니다. 자,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선택 과목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요.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이 18문제 나오고 서답형, 단답형이 3문제, 서술형이 4문제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50분 동안 풀어야 하잖아요. 시험을. 그러면 객관식을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마킹까지 다 끝내야 돼요. 객관식은 생각하면서 풀면 안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다 맞게. 줄 세우는 거 아니고요. 맞게 다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서술형. 서술형 한 문제에 최대한 5분 정도까지 시간을 갖고 투자해서 풀어야 돼요. 몇 개 안 되지만. 여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감이 아직 안 오실 수 있어요. 만약 여기 현직 영어교사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시험을 5분 만에 풀어야, 5분 동안이나 푸냐.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게 나왔죠.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자, 돌발 퀴즈입니다. 자, 이 present 세 가지 의미를 혹시 아실 분 계실까요? 1번, 2번, 3번의 뜻. 자신있게 손 드셔도 되겠네요. 아, 이거 맞추시면 바로 나가셔도 돼요.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아, 그래서 안 맞추시는구나. 아, 더 들으시려고 안 맞추시는 거죠? 네. 그럼 그냥 갈게요. 더 듣고 싶은 이걸로. 좀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반응을 체크를 못해서. 자, 일단 그럼 제가 초등과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프레젠트 하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 선물이라는 뜻 알아 몰라? 알지? 네. 이 뜻도 알아? 현재까지도 알아. 그럼 너 혹시 이건 알고 있었어? 출석하는 의미 있는지? 아, 모르겠지. 그래, 초등학생 맞네. 중학교에 가면 출석한 의미까지 알아야 돼요. 존재하는 의미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요, 프레젠트 혹시 수여하다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주다. 상장을 수여하다. 아이, 너 초등학생이야. 너가 알면 넌 고등학생이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영재학교 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그럼 이 뜻 아세요? 발생하게 하다? 이 뜻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근데요, 고등 시험은 6번 의미 가지고 문제입니다. 1, 2, 3, 4, 5 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프레젠트는요, 품사가 3가지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명사, 세 번째 동사가 있고요. 자, 다시 학생이 한번 되봐서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려요. 이렇게. 형용사일 때 현재의, 두 번째 뜻, 출석한, 세 번째 뜻, 존재하는, 그 다음에 반이어, absent, 그 다음에 출석할 때 전치사 at을 쓰고 존재할 때 전치사 in을 쓴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일 때 선물이란 뜻, 현재란 뜻, 그 다음에 동사일 때 수여하다, 묘사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이 바로 인과관계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발생하게 하다. 그래서 이것도 course present an excellent learning opportunity.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자, 이 코스가 뭔가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고등 내신 서술형이고, 이걸 풀 수 있어야만 1등급을 맞아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자, 이거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한가하게 영양사는 다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초1부터 사용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에는 뜻이 뭐였냐면요, 현재라는 뜻이었어요. 현재. 자, 현재가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그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원래 한번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 바로 이게 고등 내신 서술형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제가 또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 보세요. Fire, life, his course.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조건은 보기에 제시된 단어 중에서 하나를 변형을 해서 5단어로 완성을 하는데요. 뜻은 화재가 발생하여 그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문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고등 내신 서술형 문제예요. 혹시 이거 돌발퀴즈인데? 혹시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제 마이크를 뺏으셔도 되는 분인데 아무도 제 마이크를 뺏기 싫으셔서 안 맞추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예요. Fire proves him his life.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요. 초등학생 코스트 너가 알고 있는 뜻 뭐야? 비용 알고 있지? 돈. 알지. 네. 자, 봐봐요. fire가 무생물 주어예요. 무생물 주어. 그러니까 영어의 가장 중요한 장문 원리 중에 하나가 주어 자리에 무생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cost가 비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동사로 쓰여가지고 뭘 손실을 입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숨을 잃도록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예요. 불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 정도를 고등 내신 서술형이 이 정도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이상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 비용이라는 뜻 다 알죠. 이건 초등 수준이에요. 중등에서 비용이 들다 동사까지는 알겠죠. 하지만 손실을 입게 하다. 여기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등 서술형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까지. To cause the loss of something. 여기까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가 쉬운가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언제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서브젝트도 모른다고 생각 안 하시죠?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서브젝트가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to라는 전치사까지 알고 있어야만이 푸는 문제가 실제로 고등 내신 서술형에 나와요. 서브젝트도 주제, 아는 건 초등, 과목이란 뜻 알고 있지? 서브젝트? 알아. 대상이란 뜻 알고 있어? 모르겠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인가? 지금?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어요. 피지배인이라는 뜻을 알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 다음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의존하는 이란 뜻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등 내신 서술형에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 서술형을 잘 풀려면요, 3가지 원리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inanimate subject, 무생물 주어를 쓴다. 그 다음에 collective verb, 인과관계의 동사를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적절한 preposition, 전치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동탄 지역의 고등학교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약간 제가 변형한 거긴 해요. 자, 이게 원문이었어요. Paradoxically, the high risk activity of climbing appears to have a calming effect on these naturally anxious individuals. 이게 원문이었어요. 이 원문을 선생님이 그대로 당연히 안 내겠죠. 다 paraphrase를 시켜버립니다. 변형을 전부 시켜가지고, 근데 뜻은 똑같은 걸 쓰라는 거예요. 이 한글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변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보기 단어를 이렇게 줍니다. 보기 단어를 이렇게 준 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한 2개 정도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왜 5분이 걸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5분 동안 4분이 풀어야 하는지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이 지역 고등학교의 문제를 제가 살짝 손본 거예요.
근데 이런 별로 나와요. 실제로. 그럼 보시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The study revealed the paradox that an extreme activity led to a significant decline in 이거였거든요. 이거를 3분 4분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려면 아까 제가 말한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애들이 The study revealed The study 무생물 주어져. 자,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밝혔다는 건 뭐예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파라독스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전부 무생물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 따르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뭐를 떠오르죠 혹시? according to a study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 영어 문장을 보면 전부 다 무생물 처리를 해. 무생물 주어 처리를 해버려요. The story revealed. 그래서 주어를 아이들이 무생물 주어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led to예요. 여기서 lead 단어를 하나 추가하라고 했거든요. lead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와가지고 동사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애들. 그 다음에 decline in 다음에 전치사가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가서 3월달에 한 달 공부해서 이런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못 풀면 1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걸 3분 안에 못 풀면 1등급이 죽어도 안 나와요. 이게 고등 내신 영어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입시를 겪은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보통 학생과의 가장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신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3, 4분 안에 써야 돼요. 결코 쉽지 않겠죠. 이게 원문이었거든요. 이 원문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쓰래요. 2개나.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다 알아야 합니다. 이거 어때요? 이런 것도 이게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내신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 근데 이 선생님이 저랑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결의 문제를 냈어요. Seeking mutual benefit. 무생물 주어 하고 encourage us to. 인과관계 동사 쓰고 전치사 to 쓰는 거. 저랑 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한 3, 40대 분들이 영어 교사를 있잖아요. 보통.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균형 잡히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공교육에 있는 영어 교사.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영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영어를 근본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손을 못 대는 문제를 내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어의 기본 원리, 무생물 주어, 인과관계 동사, 전치사. 이게 영어 작문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바꿔치기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제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갖춰놓지 않은 애들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한 학기 시험 쳐보고 다 접어요. 그래서 등급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 모의고사의 의미는요. 17문제가 나오고 독해가 28문제가 나오는데 독해 문제를 96초 안에 풀어야 돼요. 독해 문제. 그래서 유형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 앞부분이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18번부터 28번까지 문제만 보고 야 수능 쉽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18번부터 28번은 원래 쉬운 문제 나와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녀분의 모의고사 성적을 볼 때 반드시 문항별로 뭘 틀렸는지 봐야 돼요. 빈칸 추론이랑 이 순서 넣기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돼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떤 패턴이냐면 1등급 맞는 애들은 빈칸이랑 순서 넣기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근데 1, 2등급 못 맞는 아이들은 빈칸이랑 순서 넣기 문제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풀어요. 다 찍어요. 그리고 그게 더 현명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모의고사의 이제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 25학년도 교과 전형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전형적인 수능 최저 기준 전형 예시예요. 적용 예시. 그러니까 영어가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영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제 영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까지 아니어서 영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시를 기준으로 보면 영어가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게 맞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하지만 수시 기준으로는요 반대가 됐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영어로 인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요 아이들이 9월 초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원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원에 여기 앞에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서울대 간 학생 3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영어 1등급이라는 거죠. 자, 서울대가요. 기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지균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지균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균이? 돌발 퀴즈도 한번 내드릴게요. 자, 지역균형 학교별 추천 인원 몇 명인지 알고 계신 분? 다 가져가시네요. 혹시 묘사하시죠? 아니. 의심스러운데? 들었어요. 네네네. 의심스러운데. 저도 설명에 따른 노하우 가면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모른 척하고 갔는데 제가 어떤 걸 물어보는 순간 혹시 영어 가르치세요? 의심입니다. 네. 네, 서울대 지역균형이요 2명이면 학교별로. 그러니까 대치동이든 동탄이든 저기 뭐 거제도든 어디 학교든 2명씩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추천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내신은 1등급 맞아야죠. 내신 1등급인 건 상수고요. 학교에서 이 아이를 추천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3합 7, 아까 제가 먹는 거 아니라고 했죠. 3합 7이 뭐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4개 영역 중에 하나를 빼고 3개의 영역 등급 합 7을 맞출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서울대 지역균형의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현수막에 걸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제가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지균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지역균형. 2명 안에 드는 거죠. 그럼 내신은 당연히 1점대겠죠. 내신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적을 물어보면 영어가 1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 중1 때부터 다닐 때요.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영어가 1등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수학을 3맞고 과탐을 3맞아도 되는 거예요.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 좋은 의미. 영어가 일단 2가 되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왜냐면 수능에서 지금 보통 재학생들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시 40% 늘어났다고 해서 재학생들이 정시 파이터로 외치는 많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정시는 누구 거예요 지금?
N수생 거란 말이에요. N수생이 등급을 다 1, 2등급을 싹쓸이 하고 있어요.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꽤나 한다는 학생들도 국어 1, 2등급 맞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학도 1, 2등급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 2등급을 한번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탐구 1, 2등급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 학생 중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왜냐하면 재수생들, N수생들이 다 탐구 1, 2등급을 노리거든요. 집중적으로. 뭐 2합 6, 뭐 3합 7 한다고 할 때 무조건 탐구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3등급도 맞기가 어려워요. 제 학생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1을 맞으면 수학을 3 맞고 과탐을 3 맞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실력이 되는 애면 다른 과목의 전략을 짜는 게 너무나도 수월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게 바로 영어가 입시에서 지니는 의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2합 5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2합 5에서 두 개를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요? 영어를 선택하겠죠. 근데 경희대는 2합 5잖아요. 그럼 영어를 만약에 1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수학을 4를 맞아도 되는 거예요. 탐구 2개가 한 걸 4, 4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경희대 가는 애들이 영어 2 맞고 국어 3이나 수학 3.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영어 2, 탐구 3 가지고 가요. 보통 아이들이. 고려대도 3합 7에 탐구 2잖아요. 그럼 만약에 서울대랑 똑같아요. 영어 1 맞고 수학 3, 탐구 3 맞고 가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외대 같은 경우도 2합 4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1 맞고 뭐 국어 3 맞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신 등급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신만 잘 맞는다고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죠. 교과로 줄 쫙 세우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대학에 몰리겠어요? 안 몰리겠어요? 당연히 몰리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한양대가 줄을 쫙 세우는 학교였어요. 전통적으로. 최저를 안 걸고. 그리고 고려대는 최저를 가장 까다롭게 몰던 학교였거든요. 지금은 한양대가 이렇게 최저를 추가했지만 예전에는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교과에서 줄을 쫙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양대랑 고려대 이름값으로 우리가 고려대가 내신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최저 때문에 0.5에서 1등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양대는 막 1점 극초반으로 가겠죠. 고려대는 1점 후반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최저 때문에.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0.5에서 1등급까지의 유의미한 등급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9등급 체제 하에서는. 근데 5등급 체제로 바뀌면 이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요,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러면 더욱더 내신 1등급 맞고 최저를 맞추는 애는 그만큼 선택지가 매우 넓은 거죠. 하지만 자기는 내신만 관리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 접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못 쓰면 수준이면 종합전형도 쉽지 않아요. 자, 연세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입시는 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만 잘 보는데 내신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시라는 또 기회가 있어서. 근데 그것도 아주 잘 봐야죠, 수능은. 그렇지 않으면 내신을 또 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신, 수능 어느 거 하나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의 입시인데 그 중에서도 이 수능 최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영어 수시 모집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극대화됐다는 게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영어를 빼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뺄 리가 없겠죠. 절대평가. 이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수능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도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할 때, 야, 애야, 너 모의고사 성적표 좀 가져와봐. 그러니까 고1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표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고2 때 가서 모의고사 성적표 보고 충격 많이 받으세요. 고1 때부터 철저하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표 어떻게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무슨 문항에서 틀리고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무슨 문항에서 틀리는지. 제가 이거는 난이도 순으로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듣기만 다 맞으면 6등급이에요. 딱. 영어에서 듣기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듣기 잘하는 애는 6등급 나와요. 수능이. 초등학생도. 그런데 18번부터 28번까지가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 1, 2 수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것만 다 맞추면 4등급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다 맞추면 3등급인데 3등급부터가 약간 의미가 있어요. 3등급 정도 맞으면 경기권에 이름 들어본 학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2등급 맞으려면 좀 더 잘해야겠죠? 2등급은 맞아야지 이제 아까 이름 들어본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고 1등급을 맞아야지 최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딱 봤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는데 31번부터 34번, 36번, 37번, 38번, 39번이 전부 X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아 얘가 수능에서 3등급 정도 맞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 내년에 보잖아요. 성적표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세요. 4월 초에 나올 거예요. 성적표. 애는 뭐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준대. 뭐 성적표 안 나오던데 잘.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그리고 요즘은 학부모 대민 서비스를 통해서 그 생기부도 다 보고 계시죠. 나이스 보고 계시지 않아요? 보고 계시죠? 네.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이스, 뭐 내신 성적, 아이들. 그리고 지필고사 볼 때마다 학교에서 성적표 꼭 나눠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주는 거예요. 성적표 반드시 스크랩해서 다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자료가 나중에 엄청 소중한 게 그래야지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상담받거나 외부에서 어디 가서 상담받을 때 그거 가지고 애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표 애가 분명히 막 꾸기는 애들 많더라고요. 받자마자 막 찢어버립니다.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담임쌤한테 전화하세요. 좀 성적표 좀 뽑아달라고. 반드시 성적표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어가 약간 쉽게 나왔나 봐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최근에 본 고2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예요. 9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 문제와 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예요. 실제 이번 연도에 나왔던 이거랑 이거 EBS 가면 다 있습니다.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 9월달 3학년 모의고사예요. 3학년 모의고사. 자, 3학년 모의고사가 이번에 6월달에 널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널뛰기를 하는데 실제로 6월달에는 역대 최악의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1등급이 1.47이었거든요. 근데 9월달에는 평가원에서 이제 놀래가지고 조금 쉽게 냈더니 1등급이 10%가 떴어요.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신도 몰라요. 보통은 7, 8%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하는 게 재학생과 N수생의 수능 응시 비율인데요.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재학생들이 6월 달에 37만 5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30만만 시험을 봤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6만 명 다 어디로 갔는지. 이날 희한하게 아이들이 배가 아파요. 모의고사 날만 되면. 왜 이리 그날만 되면 배가 많이 아플까요? 그래서 6만 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9월 달에는 9만 명이 사라졌어요. 얘네들 다 어디 갔죠? 수능 때 지원도 32만 밖에 안 했고요. 28만 명 시험 봤어요.
근데 N수생 보세요. 꾸준히 늘다가 N수생이 실제로 얼마나 와요? 15만 7천 명이 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재학생 28, N수생이 15만 명이에요. 왜 재학생이 수능 등급 1, 2 등급 안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얘네들 그러면 실제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안 본 거잖아요. 고3 애들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버랜드를 갔겠죠. 아니면 병원에 갔거나 아니면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3년 개그는 없습니다. 3년 개그는 안 나와요. 만약에 인정 결석 빼고 3년 개그 치면 제가 볼 때는 중고 합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요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재학생들 7만 명이 어디로 갔어요. 6월달에. 9월달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적지 못했어요. 근데 비슷하게 가겠죠? 재수생 늘겠죠? 벌써 10만 명이 지원했었어요. 9월달에. 이게 현재 입시예요.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재학생이 60만 보고 재수생이 뭐 한 5만, 7만 이렇게 보는 거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재학생이 28만. 작년 기준으로. 재수생이 15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들이 계속 피해자가 됐다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맘 먹겠어요, 내년에. 여기로 가야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또 여기 피해자가 생기겠죠. 이 아이들이 또 내년에 여기로 가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어머님들 겁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물론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긴 했지만. 제가 이제 고3 담임 할 때도 보면은 모의고사 날 30명 있으면 한 8명 시험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때. 20명 정도는 시험을 안 봐요. 왜냐면 시험 볼 이유가 없죠. 내신으로 그냥 적당히 근처 대학 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능 최저가 필요한 아이들도 사실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열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고. 한국말 이게 수능 문제예요. 평가하는 문제. 한번 한국말 읽어보세요. 한국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74%. 한국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읽으시려고 하는 분. 제가 어디서는 보여주니까 읽기 싫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울지 않으라면 학부모도 병가 내지 않을, 이거 실제 사례예요. 학부모님 병가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네, 죄송합니다. 달리셔야 돼요. 저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갑도 열고 입도 열고 있어요. 네, 중학교 내신 점수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어교육 전문가를 통해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정기적이며 체계적으로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요. 고등학교에 가서 하루 1시간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must be present 선물이 됐나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